나도 부자 2020년 디플레 대비하기예요. 자, 수익을 내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개천에서 욕나는 게 어려워져요. 과거에 우리 50년대, 60년대에는 뭐만 잘하면 돈 벌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대 나와도요, 돈을 못 버는 시대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지금 해외를 볼게요. 자, 라가르드 ECB 총재 녹색 양적 완화 카드 꺼냈다. 자, 이분이 유럽에 이번에 새로 총재가 되신 분이죠. 그러면 원래는 유럽이 양적 완화를 2018년도 말에 스톱을 했어요. 돈을 푸는 거를 이제 스톱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꺼냈어요. 이유는 뭘까요? 유럽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2018년도까지 계획해서 갔는데 못 살아날 줄 알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 갑자기 유럽이 좋은 분위기로 왔어요. 그때 불 피실 때 불씨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끼얹어야 돼요? 아니죠. 바람을 불어일으켜야 되죠. 그러니까 바꿨어요. 우리 부채 때문에 양적 완화 좀 안 하려고 했다가 이때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부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돌아온 글로벌 양적 완화, 뉴 노멀인가 시스템 붕괴인가. 자, 카드는 두 개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얘들도 모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양적 완화를 하면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대신 반대급부로 뭐예요? 자칫하면 시스템 붕괴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서 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질문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 다 대비하세요. 둘 다. 어느 쪽으로 올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A안과 B안을 딱 생각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양쪽 대비책을 찾고 있어야지만 올바른 재테크, 올바른 자산 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야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예상 우리 20년 동안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럼 한국도 예상은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어요. 한 7, 8년 전부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걸까요? 아닐까요? 됐어요. 학자들은 7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개구리가 그런 거예요. 뜨거운 물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죽는데 슬슬슬슬 가면 그렇게 되듯이 지금 다 디플레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디플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주가가 올랐고 왜 부동산이 올라갔습니까? 제가 거꾸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왜 우린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주가가 그렇게 오르고 부동산이 그렇게 올랐는데 왜 우리는 경기가 더 팍팍하고 힘든 겁니까? 디플레잖아요. 디플레가 그렇거든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하자는 거고요. 자, 서구 양적 완화 부작용을 타산지석 삼아야. 정책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죠. 그러면 앞에 가는 것만 보고 가다간 어떻게 해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고민하시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 타산지석을 선택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비슷해. 체급이 비슷해야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싱을 해도 뭐 헤비급 애랑 라이트 웰터급 이런 애 붙으면 아무리 라이트 웰터급이 잘해도 헤비급 애한테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로 보면 결국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으로 축약이 돼요. 네. 미국 GDP를 100으로 했을 때 소련 한번 꺾었죠, 미국이. 44쯤 왔을 때 한번 때려 부셨어요. 그 다음에 일본 70일 왔을 때 내리쳐서 지금 이렇게 넉다운 돼 있죠. 중국 88까지 와서 요번에 때렸어요. 그럼 결국은 미국 때문에 다 쓰러졌죠. 그러면 한국은 여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는 거, 우리나라라고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왜? 일본하고 되게 많이 쫓아갔습니다, 지금. 경제 격차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떨 때 되면 여기 들어가요? 통일되면 들어가겠죠. 등치가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철광석 이런 거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가도 결국은 어때요? 미국한테 얻어맞아요. 그럼 맞았을 때 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볼게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해만 보고 있어요. 그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쓰셔야겠죠. 자, 1인당 GDP 볼게요. 저펜 코리아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3만 불 선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이 높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왜? 1인당이니까. 총량은 못 쫓아가죠. 걔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평균으로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체급이 비슷해야 경기가 가능하고요. 일본과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경쟁 상대예요. 우리가 한일전에서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서도 워낙 비슷해요. 수출 의존형 경제인 것 똑같고요. 제조업 강국인 것 똑같아요. 자원 보유량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인적 자원만 있어요. 사업 영역이 매우 또 흡사합니다.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에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나마 미국이 우리한테 혜택 준 거는 71% 일본이 갔을 때, GDP 갔을 때 한 번 때려준 거예요. 때려져서 걔가 쓰러지니까 누가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튀어나간 거잖아요. 걔들이 그거 안 때려줬으면 만약에 미국하고 일본이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요. 우리만큼 못 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호시절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나쁘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좀 바꿔서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만 명백히 아시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같은 어려움은 존재하고요. 뭐냐 이거예요. 달러 환율에 대해서 모든 경제가 통제받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